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김태형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관련 법원과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 현직 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동안 한 말들을 모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5분가량 기자회견을 가졌고 검찰 포토라인은 아무 말 없이 10초 만에 그냥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대법원 기자회견과 검찰 포토라인 패싱이 현실화됐는데 장한지 기자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장으로 6년을 근무했던 대법원 정문 안으로는 발도 못 들이고 대법원 청사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표정은 딱딱하면서도 착잡해 보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검찰청 여러 사람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수사당국으로부터 이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대법원장 참으로 인기 참담한 기준으로 마음이 사법농단으로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등 파문에 대해선 나중에라도 만일 과오가 밝혀진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살비한 바닥을 떨어졌습니다. 저희 구독의 소추로 인한 우리 법원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그 모든 책임은 저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마지막 그 역시 제 책임이 애정이 남아있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기보다는 제 마음은 대법원의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지의 질문엔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기사회견 조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십시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가감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모든 충분히 잘못을 설명을 인정하고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모쪼록 적극 협조하십시오. 편견이나 자신의 선입견 없는 잘못을 국민들에게 공정한 시각에서 사죄하십시오. 이 사건이 그것만이 설명되기를 바랄 뿐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허망하면서도 안타깝게 느껴지는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이라는 불행한 역사의 현장이 오늘 펼쳐졌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과 함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의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오늘 대법원과 검찰 주변엔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구속하라라는 목소리와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검찰을 규탄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법원장으로 근무하는 6년 동안 경례를 받고 드나들었을 대법원 청사가 오늘은 바리케이드로 막혔습니다. 바리케이드 너머 대법 청사 안쪽으론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는 사죄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이 성남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며 법원 노조가 양 전 대법원장을 막아선 겁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기사회견 당장 중단하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십시오.
양 전 대법원장은 무심한 얼굴로 바리케이드 넘어 대법원을 한번 쓱 쳐다보고는 대법원 문 바깥에서 기자회견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정거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상황은 유일한 기회입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준비한 말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기자들의 까칠한 질문들이 날아듭니다. 여기서 기자회견하시는 게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 줄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자회견 진의 잘못을 편견이나 인정하고 선입감 없는 시선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양 전 대법원장 주위에선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구속 처벌하라는 날카로운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검찰을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펼쳐든 보수단체 회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님 힘내세요를 외쳤습니다. 사법부를 잡아줬거든 체크만 보고 없을 테니까 가요 공정 재판하라. 양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로 향할 때는 양 전 대법원장에 접근하려는 사람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등이 얽히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양 전 대법원장을 태운 차는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곧장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재판 개입 이거에 대해서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시면 없으십니까? 인사 불이익 조치가 결단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 변화 없으십니까? 대법원 앞 기자회견과 검찰 포토라인 패싱 등 오늘 벌어진 일련의 행보에 대해 법원 안팎에선 누구의 코치를 받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자신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역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으려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꼼수는 계속됐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법원과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니다는 말을 한 현직 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을 사흘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법원장 누구인가요? 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 법원장입니다. 네. 사법연수원은 16기로 나와서 마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제주지법 법원장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울산지법 법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울산지법 법원장직을 내려놓는 건데요. 네. 최 법원장은 어제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떠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인석 법원장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의혹에 약간 못마땅한 기색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해 10월 최인석 법원장은요. 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위해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검찰에 대해서 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면 일단 주거 등 개인적인 공간들을 먼저 들여다보고 시작한다면서 네. 문제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찾기 위하여 들여다본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생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자 이제 법조계는 물론 곳곳에서 비판이 일자 직접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이제야 판사들이 제대로 깨달은 것이라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0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다고 코트넷을 통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인색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여 메멘토 모리라고 했습니다. 네.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 격언인데 네. 이제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네. 당신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나름 소신은 센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라는 평가인가요? 법원 안팎에서? 네, 직접 쓴 글을 보면 네. 얼추 파악할 수 있는데요. 네. 자신의 글을 비판하는 글이 일자 이제 글을 올린 지 한 달 만에 반박글을 이어 올렸습니다. 네. 저는 30년 전부터 떠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네. 이제 늙고 병들고 꼰대가 되고 적폐가 됐지만 나는 30년 전부터 떠들고 살았다 하면서 네. 이제 여태까지 뭐하다 이제야 떠드느냐고 물어주신 덕분에 기존의 관행과 질서를 비판적으로 봤던 저의 경력을 정리해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 법원장은 그러면서 각급 법원 판사회의도 법원 행정처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우리 단독 판사들이 싸워서 얻어낸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네. 주변 사람들의 이제 평판을 들어보면요. 네. 고위 법관으로서 지적할 만한 사안을 지적을 했는데도 젊은 판사 등 법원 내부적인 비판에 직면하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 할 말은 했다. 이런 평이 네. 많았습니다.
뭐 나름 자존심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하는데 판결 성향은 뭐 어떤가요? 굳이 코드를 나누자고 한다면 소신형 판사라고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네. 최 원장은 대표적으로 창원지법 부장판사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 사건 재판에서 호통을 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2004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건평 씨에게 최인석 당시 부장판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대통령 친인척이 폼내고 살면 그 부담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만큼 처신을 조심해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라 이러면서 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은 만큼 겸손과 인내로서 다시는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중자애하고 올바르게 처신해달라고 3분 동안 훈계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네. 훈계를 들은 노건평 씨는 최 원장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간 뭐 서당 훈장 선생님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2013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얽혀있는 사건도 맡았는데요. 네. 자택 일부가 하천을 침범했으니 원상복구하라는 양산시 처분에 불복해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소송 사건 재판에서요. 네.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뒤집고 최인석 네.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건축물이 하천의 환경 및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라면서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절 경상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최 원장과 친분이 있는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 원장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네. 뭐 정치적인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사건에 좀 약간 말린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재판 독립 없이는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1년 9월 자신의 취임사에서 한 말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D-1 취임사에서 마지막 기자회견까지 양 전 대법원장의 말들을 뒤돌아봤습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2011년 9월 취임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떤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듬해 신년사에서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아무런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던 양 당시 대법원장. 그러나 신년사가 무색하게 사법부에는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초유의 음습한 공방위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2013년 1월 신년사에서 양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는 보다 따뜻한 법원이 되겠다고 강조합니다. 같은 해 9월 신일철주금 등 일제 전범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대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냅니다. 해가 바뀐 2014년 양 대법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신뢰와 소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실상은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장관 등과 법원 고위 인사와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논의를 위한 비밀 공관회동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재판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재판 모습. 2015년 1월 신년사에서도 양 대법원장은 정의로운 재판이라는 금과 옥조를 입에 담습니다. 그러나 사법부 실상은 역시 박정희 정권 시절 조작 간첩 사건 등 일련의 과거사 배상금 판결을 깨는 파기환송 결정. 그리고 양 대법원장은 2015년 8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국가 배상금을 줄였다는 말을 자랑스레합니다. 2016년 1월 양 대법원장은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법부는 새해에도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강제징용 일제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은장 변호사를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양 대법원장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국민은 강제징용 피해자인지 전범 기업 대리 변호사인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회동을 한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년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1월 양 대법원장은 원칙과 상식 그리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기밀 자료 등을 파견 법관을 통해 탈취합니다. 양 대법원장에게 원칙과 상식, 정의는 무엇인지 이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관은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와 책임만 있다던 양 전 대법원장은 이제 재판 독립,
그 헌법적 의무와 책임을 앞장서 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옵니다. 어떤 재판에도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항변했지만 검찰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의 정점이자 몸통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노조의 오늘 논평입니다. 법원노조는 법원 내 적폐 세력 결집 의도다. 양승태가 서야 할 곳은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이다라며 기자회견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내일이면 그 불행한 역사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나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게시글과 유튜브 영상을 올려 미투 운동의 중심에 섰던 양예은 씨 사건 관련자 최모 씨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코노미석 맨 앞좌석과 비상구 옆좌석을 돈을 받고 판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이 범정부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말하는 국제법,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증언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로인사이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촬영 강요와 그 와중에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글을 올린 유튜버 양예원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과 선고 직후 공판을 참관한 양예원 씨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현장을 취재한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모 씨 결심 공판을 참관하기 위해 나온 양예원 씨는 다소 수척해 보였습니다. 최 씨는 양예원 씨를 사진 촬영한다며 밀폐된 장소에서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재판정에서 양 씨는 방청석 맨 앞에 앉아 정면을 응시한 채 재판 결과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온 최 씨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위인 강제추행까지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출사진 유포와 강제추행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기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양 씨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지도 않다. 양 씨는 피해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자세히 진술했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 씨는 반포하지 않을 조건으로 찍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유출해 해당 사진들이 인터넷 음란 사이트까지 공공연하게 전파되는 등 피해가 매우 크고 촬영 과정에서 추행을 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양예원 씨는 울먹이며 힘들었던 시간이 위로받는 시간이라며 자신의 노출 사진을 조롱하고 모욕한 악플러들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또 맞서 싸워야 될 거고 저한테 정말 그런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저는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예원 씨는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에 대해선 숨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숨어도 되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정말로.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용기 내셔도 되고요. 행복해지셔도 돼요. 진심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위안을 받았다는 양 씨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2차 피해를 준 악플러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이코노미석 맨 앞좌석과 비상구 앞좌석을 돈을 받고 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뭐 에어 부산인 것 같은데 기내에서 뭐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무슨 내용인가요? 일단 에어부산이 지난 5일부터 기내에서 앞자리와 비상구 자리를 판매를 하다가 시행 3일 만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보류 조처를 당했습니다. 일단 이 비행기를 탈 때 다른 좌석들보다 공간이 넓어서 비교적 편하게 갈 수 있는 이 맨 앞자리와 비상구 자리는 탑승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런 자리는 온라인 예약 등에 한해서 이제 추가금을 내고 지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기내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돈을 더 내면 해당 좌석을 이용할 수 있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단 운항 거리에 따라서 뭐 일본이나 동북아 지역 같은 이 가까운 거리는 15,000원, 그리고 또 동남아나 미주 지역과 같이 비교적 좀 먼 거리의 지역은 25,000원을 승무원에게 내면 승무원이 직접 카드 결제기로 좌석을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팔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일단 에어부산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에어부산은 이제 기내 중심을 고려를 해서 전체 좌석을 앞, 중간, 뒤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고 해당 구역 안에서만 좌석을 이동할 수 있게끔 해놓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 에어부산 관계자는 기내에 무게 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기술적 검토 끝에 구역 안에서 이동을 하는 것은 무게 중심에 이상이 없다라는 결과를 받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뭐 국토부는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시행 3일 만인 어제 7일 국토부가 보류를 권고를 하면서 기내 비상구 자리 업그레이드는 중단이 됐습니다. 일단은 승무원 업무가 아니다라는 게 국토부 이유인데요. 즉 이게 항공사 매뉴얼에 없는 업무를 승무원이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승무원이 공중에서 새롭게 좌석을 판매를 하고 배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을 항공사 규정에 반영한 뒤에 국토부에 신고를 하라고 권고한 상태라면서 이걸 이제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아주 안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되는 모양인가요? 어떤가요? 일단 항공법상 이 비상구 좌석은 만 15살 이상 원활한 정보 지시 전달자, 긴급 탈출 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력 완비자 등의 요건을 갖춘 이만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좌석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대한항공 사내 변호사를 지냈던 서홍택 변호사의 말인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결국 이제 객실 성능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게중심까지 염두에 두고 미리 조심하면은 항공안전법 위반 여지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서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은 뭐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처럼 조금이라도 편한 좌석이 있다면 팔 수 있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뭐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앞서 의견과 반대로 비상구 좌석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 취지는 안전 이슈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유인호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비상구 자리 자체가 원래 그 탈출할 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 가장 도와줘야 될 군들을 앉히는 자리잖아요, 원래. 그런 걸 좀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를 목표 안전을 돈을 받고 파는 거는 좀 말이 맞지 않잖아요. 뭐 항공사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그전에도 유료 좌석 이 기내 판매는 대다수 항공사들이 과거에 시도한 적이 있지만 국토부의 지적을 받고 현재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어부산에 대한 이 국토부 보류 권고로 좀 지켜보자라는 이제 분위기인데요. 이제 내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항공안전법에 규정된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좀 그 사람들에 한해서 좌석을 좀 팔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업계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한번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외국 항공사에서도 좌석 기내 판매가 가능한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도 이에 대해서 국토부에 충분한 근거 제시한다면 유료 좌석 기내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뭐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뭐라고 입장을 밝힌 모양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베 총리가 어제 NHK 일요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전범기업인 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관련해서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다.
국제법의 근거에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게 아베 총리의 워딩입니다. 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아베 총리가 매우 유감이다고 한 전범 기업에 대한 압류 신청, 이거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연말에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 변호인단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이 네. 신일 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을 한 합작회사인 이 P&R 한국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변호인단은 지난해 2차례 신일철주금을 직접 방문을 해서 네. 이제 협의를 요청을 했는데 신일철주금 측이 면담조차도 거부를 하면서 모르쇠로 네. 일관을 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 자산 압류를 신청한 건데요. 네. 여기다가 배상 판결을 받았던 또 다른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네. 대해서도 비슷한 압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네. 이에 일본 정부가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네. 있는 것입니다. 뭐 아베 총리 워딩을 보니까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국제법을 많이 언급하는데 국제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데? 네,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이 강제징용 손배 소송을 직접 담당했던 김세은 변호사에게 네. 국제법이 어떻게 돼 있길래 아베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돌아온 답변이 굉장히 걸작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도 그 국제법이 도대체 뭔지 나도 궁금하다라고 네. 답변을 했는데요. 아베 총리의 워딩을 보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를 향한 여론전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게 김세은 변호사의 말입니다. 근데 또 일본 정부, 일본 강요가 한국에 대한 이 트럼프식 관세 보복 등을 언급하는 것도 다 이런 여론전, 보수 우익을 결집하는 등 이 정치적 네. 목적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거는 통상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판처럼 어느 일방이 제소를 하게 돼서 바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양국 정부가 모두 이제 합의를 해야 이제 재판 관할권이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이미 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국제 분쟁화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옵션이 되지 못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네, 뭐 일본 정부는 저렇게 총리까지 나서서 강경하게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보면요. 네.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채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업무가 종료가 됐다라는 게 이제 일본 입장이고요. 네. 그거는 정부 차원이고 민간 차원의 일은 또 다르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요. 네. 일단 외교 경로를 통해 풀어보고 이제 그게 안 되면 별도의 중재위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방안 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국 외교부가 네. 지금 오늘 반응이 나왔잖아요. 네. 비우호적이고 네.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말한 것은 아닌가. 그럼 아베 정부가 제일 먼저 취할 것은 뭐냐면 협의를 해야죠. 네. 언론 선전전을 할 것이 아니고 네. 아무튼 뭐 일본은 총리까지 나서서 저렇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좀 기민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어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의견서 어제 국회에 전달된 거죠?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정개특위 자문위는 어제 국회에서 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견서를 전달했는데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또 의원 정수 20% 확대 등을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건 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현행 지역구 선거는 네. 단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는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일명 승자독식 제도입니다. 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쉽게 말해서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자문위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지지율과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1차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네. 뭐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사표 네. 방지와 함께 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라는 이제 그런 네. 취지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 국회의원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네. 이제 국회의원 수 증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라는 게 이 자문위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자문위는 다만 근데 이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더라도 네. 국회 예산은 지금과 똑같이 동결을 하겠다라는 전제를 네. 달아서 나눠먹기 논란을 좀 어느 정도 잠재우고 있습니다. 네, 뭐 의견서의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게 더 있나요? 네, 일단 현재 만 19세로 되어 있는 투표 가능 연령을 만 네. 18세로 하향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또 네. 지금 현재 오후 6시인 투표 종료 시간을 오후 9시로 3시간 네. 더 늘리는 방안 등도 함께 의견서에 담겼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선거운동 규제 대폭 완화 등 이 정치 개혁과 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도 함께 이어져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뭐 의견서 전달한 국회 정개특위 자문이 어떤 인사들로 구성돼 있나요? 김영우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요, 네. 최장집 전 고려대 명예교수 등 이 뭐 정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총 18명 사회원로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날 위촉된 이후에 총 이제 선거제 개혁 등에 관한 8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번 의견서를 전달한 것입니다. 네, 뭐 자문위 의견서는 말 그대로 의견서이고 이게 실제 현실 정치에서 작동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련법, 우선 이 선거법 네.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내년에 2020년 4월 총선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을 해서 선거를 하려면 네. 선거구 획정 스케줄 등을 감안을 해서 네. 내년 2월까지는 이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된다는 가정 하에 크게 이제 3가지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정개특위, 법사위 그리고 이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네.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일단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야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이 유치원 3법 네. 이제 처리 방식처럼 이제 정개특위 차원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방안이 있는데요. 네. 이거 외에 또 다른 하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접 이 패스트 트랙 법안으로 이제 네. 지정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마지노선 같은 게 있나요? 네, 패스트 트랙에 올릴 경우에는 법안 표결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년 2월 처리를 가정할 경우에 산술적으로는 오늘 3월까지는 이제 패스트 네. 트랙 처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시간이 그리 넉넉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개특위 자문위원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만약 1월 말까지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지금 국회법상 가능한 방법은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아마 걸게 되면 좀 더 협상의 속도가 붙어서 아마 굳이 330일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네, 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내심 탐탁치 않을 텐데 정의당 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어떤 운영의 묘를 발휘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음주 단속 지점을 공유하는 앱,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기도 한다는데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어떤 재판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해드립니다. 법정에서 실형 선고까지 받은 피의자가 도망을 가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두환 씨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릴 자신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파행됐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오늘 재판 어떤 재판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전두환 씨가 지난 2017년에 회고록을 냈는데 네. 그 회고록에서 그 5.18 헬기 사격에 대해서 증언했던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님을 네. 사탄이다, 뭐 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네. 유족으로부터 사자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뭐 지금 이게 재판에 오늘 불출석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8월 27일이 원래 첫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지난해 8월 27일이었고 그래서 8월 28일에 우리가 한번 다루기도 네. 했던 사안인데 그때 이후로 계속 안 나가고 있었던 거니까요. 네. 벌써 상당히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사이에 뭐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 망원도 또 최근에 또 좀 논란이 크게 됐었죠. 네, 신년 벽두부터 네. 뭐 상당히 속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는데요. 네.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했는데 네. 뭐 광주는 치해법권이다 이런 말도 했고 또 네.
뭐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단임제를 했으니까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이런 말도 해서 네. 뭐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뭐 부창부수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나 독감 뭐 이런 거를 사유로 지금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데 이런 게 불출석 사유가 되기는 되는 건가요, 그런데? 네,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네. 불출석 사유가 되려면 될 수는 있습니다. 뭐 아주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그다음에 뭐 일정한 형량 이하의 네. 범죄의 경우에는 뭐 몸이 많이 아프다거나 이럴 경우에 재판부가 허가해서 네. 불출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첫 기일, 인정신문 네. 기일, 그다음에 선고기일에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네.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첫 기일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뭐 지난번엔 알츠하이머, 이번엔 뭐 독감 이런 식으로 네.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고 네. 또 뭐 재판도 이송해달라고도 했다가 기각되기도 하고 이런 네. 상태여서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8월 27일, 28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구인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이제 드디어 재판부가 구인할 뜻을 비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판부가 오늘 뭐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는 모양이죠? 네, 재판부는 뭐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니까 네. 3월 11일로 다음 공판을 잡으면서 네.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에 재판부가 데려다 네. 놔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구인하는데요. 네. 이 구인할 때 구체적으로는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네. 구속영장을 하면 이제 검사가 지휘해서 사법경찰 관리가 영장을 네. 집행하는데요. 일반적인 구속영장 집행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검사가 직접 갈 수도 있겠고 네. 사법경찰 관리가 주소지에 가서 인치해서 데리고 오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어쨌든 강제로 다음 재판에는 데려오겠다는 거네요. 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하나 더 이렇게 오늘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전두환 씨 국립묘지 안장이 60% 이상 반대하는 여론이 있던데 이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을 당했는데도 국립묘지는 계속 뭐 묻힐 수 있는 건가 보네요. 네,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12.12 군사반란, 뭐 네. 뇌물 뭐 이런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이제 확정 판결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현재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뭐 화합 차원에서 네. 특별 사면을 받았고요. 이렇게 네. 특별 사면을 받은 경우에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 사면을 받은 경우에 대한 다른 조항을 두고 있지 네. 않아서 안장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천정배 의원 대표 발의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2017년 6월에 발의돼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뭐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헌정질서 파괴 네. 범죄자들 이런 경우에는 사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네. 그런데 뭐 발의되었다고 해서 통과되지는 않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속 묶여 있는 상태여서 네. 이런 경우에 통과가 뭐 난망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다음 공판에 전두환 씨가 자기 스스로 나올지 아니면 구인을 당해서 뭐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뛰는 음주 단속 위에 나는 음주 단속 정보 앱 윤수경 변호사의 이수 속 법과 생활 음주 정보 단속 앱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이게 음주운전 단속 앱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4년 전에 시작된 네. 이 음주 단속 앱이요. 네. 스마트폰 지도에서 네. 실시간으로 그 단속하는 지점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지점의 위치를 SNS로 공유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앱 성능이 진화하면서 네. 본인 위치로부터 반경 300m, 1km 내에서 단속이 있을 경우에 알림 형태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단속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제보를 하기도 하고 네. 그 실적에 따라서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앱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뭐 좋습니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간 사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고마워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앱인 더더더라는 앱이 있는데요. 네. 누적 사용자가 382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앱들을 그동안은 뭐 규제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었던 모양이네요. 네, 이제 음주운전 자체는 범법 행위인데요. 네. 단순히 이제 정보 공유를 하는 자체는 처벌할 네.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경찰은 이런 이제 앱들이 네. 단속을 피하는데 좀 악용이 되어서 음주운전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구글 코리아 등이 이제 관련 앱의 삭제를 건의한 적이 있는데요. 네. 현행법상으로 그것을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손을 대지 못했었고요. 네. 2015년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음주 단속을 공유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네.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앞으로 이런 앱을 처벌한다고 하는데 그럼 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네. 이제 대표로 발의를 하셨는데 네. 도로교통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네. 발의를 했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네.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불법 정보라고 네.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를 받도록 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유포해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뭐 불법 정보라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불법이라는 건가요? 뭐 일종의 이제 경찰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 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해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신설됐고요. 네. 이것을 위반해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뭐 징역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벌금 300만 원 내고 계속 이거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앱을 네.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이 됐는데요. 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보면 네.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 정보 자체를 이제 불법 정보로 규정을 하는 한편 네. 이제 방통위가 이를 제공한 서비스 운영 관리자에게 불법 정보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또 구체적으로 조문을 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경찰의 음주 단속 일시, 장소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명시하고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영리 목적으로 금품이 오가지 않는 정보 제공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뭐 단순히 이제 영웅 심리나 네. 지인들에게 뭐 음주 단속한다, 조심해라 이런 정도의 정보를 SNS에 공유한 것으로는 사실 처벌하기가 좀 과한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행정력 낭비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네. 수용이 됐고요. 네. 실제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광고 수입을 얻고 네. 이것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영리 목적의 상업적 액만 차단하더라도 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법안이 빨리 일단 통과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실형 선고까지 받은 피의자가 도망을 가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호용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이 얘기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사건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그 어제라고 하는데요. 그 청주지방법원에서 그 실형을 선고받고 그 이제 법정 구속되기 직전에 그 달아난 김모 씨 사건으로 어제 하루 뉴스가 좀 뜨거웠습니다. 그 김 씨는 2017년 4월에 그 노래방에서 그 피해자 2명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그다음에 또 지난해 2월에는 한 유흥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제 공동상해로 이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어제가 그 1심의 선고 날이었습니다. 김모 씨 같은 경우는 방청석에 가서 자기 소지품 좀 챙기겠다, 이렇게 챙기는 척 하다가 그대로 문 밖으로 그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법정 이제 출입문을 통해서 도주를 해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법원에서 도망을 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사실은 뭐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제 김모 씨가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그 이제 평상복 차림으로 어차피 집에서 법원으로 왔기 때문에 김모 씨 같은 경우도 평상복 차림으로 왔다가 소지품 챙기는 척하면서 법원 문으로 딱 빠져나가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반인 복장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법원에 주차해놨던 본인의 그 외제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보면은 이제 법원의 늑장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법원은 이게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사님들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1시간 40분 동안 법리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도주죄가 성립하려면은 그 법률에 의해서 이미 체포 또는 구금이 된 자이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김모 씨 같은 경우는 그 법관의 어떤 구속 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 이미 도주를 했기 때문에 구금된 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커서 제가 봐도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원 관계자 역시도
그 법정 구속 절차가 종료됐는지에 따른 법리 검토가 좀 필요했다. 그래서 1시간 40분이 지난 이후에야 경찰에 이를 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아까 오후에 이 피의자가 자진 출석을 했다면서요? 네, 뭐 다행히도 어제 이제 김모 씨가 이렇게 이제 도주를 하고 나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 같은 경우는 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또 도내 12개 경찰서와 공조수사를 나서서 김모 씨를 이제 잡기 위해서 지명수배를 내렸었는데 다행히 이제 자진 출석해서 아마도 그 자진 출석이 됐다라는 거는 구속영장이 이제 집행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김 씨에게 좀 뭐 혐의가 더 늘어난다거나 좀 이런 뭐 바뀌는 게 있습니까? 도주죄는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다만 김모 씨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뭐 이를 말리는 법정 경위를 밀치거나 어떤 폭행을 행사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이제 성립할 여지도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김모 씨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범죄 혐의가 뭐 더 덧붙여져서 추가 기소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심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20대 청년의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애초에 법정에서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2014 소치올림픽, 2018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미성년자인 17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메가톤급 폭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슈플러스 보시겠습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17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메가톤급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심석희 선수 성폭행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상습 폭행 등 혐의로 이미 조재범 전 코치를 고소한 심석희 선수 변호인이요. 네. 어제 오후 늦게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고 이제 폭로를 네. 했는데요. 만 17세 고등학교 2학년 미성년자일 때부터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왔다. 성폭행은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 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심석희 선수 측의 폭로 내용입니다. 네, 태릉 선수촌 이런 데는 국가체육시설인데 국가체육시설에서 국가대표 코치가 선수를 성폭행했다. 이게 뭐 어떻게 가능했다는 건가요? 네, 심석희 선수 이제 변호인은 네. 약 4년간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행사해서 성폭행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로부터 성적인 길들이기, 이제 그루밍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보통 그루밍 성폭력은 어린아이나 미성년자 등 판단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뒤에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네. 심석희 선수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행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성폭력 전문가의 말입니다. 뭐 어떤 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건가요? 네, 일례로 심석희 선수는요. 네. 지난 2015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 코치님은 제가 나약해지면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힘들어하면 에너지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네. 이제 조재범 당시 코치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네.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 경외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표현인데요. 네. 실제 조재범 전 코치는 초등학생이었던 심석희 선수를 직접 서울로 데려와 육성한 어렸을 때부터 거의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네. 성폭력 관련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네. 절대적 권력에 기반한 상하관계, 순종관계로 인해서 거부할 엄두조차 이제 내지 네. 못했다. 그래서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배복주 성폭력 상담소 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루밍에 의해서 성적으로 길들여지는 문제랑 어쨌든 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절대적 존재로 군림하면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그 성폭력이 성폭력이라고 인지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관련해서 심석희 선수 측은 범행 때마다 조 전 코치가 네. 운동을 계속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식으로 심석희 네. 선수를 압박하면서 심리적으로 무력화시켜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네. 뭐 조재범 전 코치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네, 조전 코치는 변호인을 통해서 네. 자신은 절대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심석희 선수 변호인이 조전 코치를 이제 폭행에 더해서 성폭행 혐의로도 추가 고소한 만큼 네. 진위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뭐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네, 청소년 성보호법 제7조는 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것으로 상해를 입히면 제9조에 따라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정구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성폭행으로 처벌이 되려면 사실 이게 형량이 엄청 높아요.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는 게 전부 다 인정이 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네. 코치 쪽에서도 단순 폭행이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오늘 관련 대책을 내놓는 것 같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오전 문체부 이제 노태강 제2차관이요. 네.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주도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네. 성폭력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 네.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계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한편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해서 피해자 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이제 이런 것들이 담긴 규정 정비를 올해 3월까지 완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오늘 문체부 발표에 대해서 체육계 퇴출이 되겠냐는 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뭐 아무튼 진실이 빨리 밝혀지고 강력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임금 피크제 등을 두고 노사 간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이 직원들에게 파업에 참가하려면 보고를 하라는 통지문을 보낸 논란이 일었습니다. 노동시민단체들이 CJ 대한통운이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노조를 파괴하려고 있다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참여연대에서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노동 시민단체들이 오늘 CJ 대한통운이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노조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참여연대에서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현무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합법 파업 무더기 형사고소 CJ 대한통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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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택배노조 등이 가장 크게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CJ 대한통운의 무차별적인 형사고소 남발입니다. 지난해 11월 21일 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 인정과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CJ 대한통운 측은 파업 하루 만에 파업지역 택배 접수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맞섭니다. 이에 노조는 8일 만에 파업을 접었지만 CJ 대한통운 측은 파업 참가 노조원 700여 명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60여 명을 한꺼번에 업무 방해된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걸기만 하면 죄가 될 수 있는 노동계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것이 이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무더기 형사고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주장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뭐라도 하나 유죄를 받아낸 뒤 이를 꼬투리로 거액의 손배소송을 내 노동자를 황폐하게 하는 한국 대기업의 전형적인 노조 말려 죽이기 수법이라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등의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었고 손배 가압류로 많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실제 대한통운은 지난해 7월 당시에 조합원들의 대체 배송 중단 촉구 행위에 대해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의 손배소송은 유엔 국제규약 권고에 어긋나는 노동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게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노조할 권리가 이렇게 험난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조할 권리의 현 주소입니다. CJ는 민형사 소송을 철회하고 CJ 대한통운 측은 합법적인 대응일 뿐이라며 노조와의 시나리오를 일축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은 CJ 대한통운이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반시대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임금 피크제 등을 두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국민은행 노조가 내일 하루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 사측이 직원들에게 파업에 참가하려면 보고를 하라는 통지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노조가 오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 노조 활동을 저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국민은행 인력지원부에서 지난 3일 직원들에게 보낸 통지문입니다. 제목은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라고 돼 있습니다. 유의사항엔 총파업 당일 파업 참가 직원의 근태는 파업 참가로 등록하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아래엔 굵은 글씨로 파업 참가 직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목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파업 참가라는 항목이 인사 시스템에 신설된 겁니다. 국민은행 측은 파업 참여 인력을 파악해 적절한 영업 대책을 세우려는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은행에는 지속적인 영업과 고객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적법하고 정당한 인사권에 따라 수행하는 근태 파악 노력에 노조는 그러나 기존 인사 시스템 결근 항목으로 파악이 가능한데 굳이 파업 참가 항목을 새로 만든 건 파업 참가 직원들에 대한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좋은 글씨 낙인을 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전반대적 인권 침해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노동조합법은 정당한 노조 업무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파업 참가 보고 자체가 불이익은 아닌 만큼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다만 그 보고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노조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반면 직접 불이익은 아니더라도 노조 활동을 위축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쟁의 행위에 참가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 노조는 파업 참가 보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인권 침해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이 제기되면 인권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